책의 저자는 현존하는 가장 유머러스한 작가라 불리는 미국의 저널리스트 빌 브라이슨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빌 브라이슨의 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는 발칙한 유럽 산책, 발칙한 영국 산책, 나를 부르는 숲 등의 여행기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으로 과학교양서에 새로운 지평을 연 작가로 유명합니다. 거의 모든 것의 역사가 과학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책이라면 오늘 소개할 The Body에서는 우리 몸의 거의 모든 것을 다룬다는 취지로 책이 서술되었습니다. 저자는 몸을 거의 줄곧 다소 완벽하게 조화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는 37.2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우주라 비유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몸을 설명합니다. 몸은 종종 기계에 비유되고 하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 대체로 전기 수리를 받거나 예비 부품으로 교체할 필요 없이 하루 24시간 내내 수십 년간 가동되고 물과 몇 종류의 유기화합물로 작동하며 부드러우면서 조금은 사랑스럽고 이동성과 융통성을 갖추고 열정적으로 스스로 번식을 하고 농담을 주고받고 애정을 느끼고 저녁 노을을 감상하고 시원한 산들바람을 느낀다. 우리의 몸은 하루에 눈을 약 1만 4천 번 깜빡이며 매일 약 2만 번의 호흡을 하고 1초 만에 적혈구를 100만 개 만들고 1시간에 약 100만 개 피부 조각이 떨어져 나가며 심장에서는 매 시간 약 260리터의 피를 뿜어냅니다. 몸에 든 모든 DNA를 한가득으로 쭉 이으면 160억 킬로미터가 되는데요. 대략 지구에서 명왕성 너머까지 갈 수 있는 길이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는 태양계를 벗어날 만큼 긴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대한 거의 모든 지식들을 담고 있어 책이 제법 두껍지만 책 목차를 보면 보기 좋게 나누어져 있어 딱 읽고 싶은 챕터를 먼저 읽으셔도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골라 읽는 재미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뼈는 무너지지 않게 막는 것 이상의 많은 일을 한다. 몸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내부를 보호하고 혈구를 생산하고 화학물질을 저장하고 소리를 전달하고 심지어 호르몬인 오스테오칼신을 이용해서 기억과 활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 우리 몸에는 약 206개의 뼈가 있습니다. 서양인의 경우 갈비뼈가 한 쌍 더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변이가 있을 수도 있어 사실 그 개수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장에서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뼈에서 생산되고 있는 호르몬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 운동이 어떻게 치매를 예방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뼈가 튼튼해지고 튼튼한 뼈는 오스테오칼신을 더 많이 생산합니다. 오스테오칼신이 기억 유지에 작용을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오스테오칼신은 혈당 조절, 남성의 생식력 증진, 기분 조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중요한 조절 활동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뼈를 불활성 뼈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뼈도 살아있는 조직이다. 근육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고 쓰면 쓸수록 더 커진다. 뼈도 살아있는 조직이라 쓰면 쓸수록 더 커집니다. 뼈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활동하는 세포들이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책에서는 테니스 선수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테니스 선수가 라켓을 휘두르는 팔은 다른 팔보다 뼈가 30%까지 굵어지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뼈가 다시 자라서 틈새를 채운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다리에서 뼈를 30cm 잘라낸 뒤 틀로 고정시키고 늘리는 기구를 대면 뼈는 다시 자라서 이어붙을 수 있는데요. 몸에서 이런 기관은 뼈밖에 없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뼈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역동적인 몸의 부분입니다. 이 책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뼈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광대뼈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22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머리 위쪽에 8개의 널찍한 뼈와 눈, 코, 입 부분에 있는 14개의 비교적 작은 얼굴뼈가 총 22개가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머리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광대뼈는 눈 바깥쪽을 이루고 있는 뼈 중에 하나인데요. 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식기 근육인 저작근이 작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대뼈의 역할은 눈웃음 칠 때도, 엉엉 울 때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관여를 하는 중요한 뼈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광대뼈가 강한 인상을 주고 촌스럽다며 없어졌으면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광대뼈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뼈라는 점, 그리고 사실 우리 몸에 약 206개의 모뼈 모두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오래된 진화의 산물이라는 점을 아신다면 자신의 몸과 얼굴에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은 달라져 보일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심장은 가장 오해를 받는 신체 기관이다. 우선 심장은 발렌타인데이에 우리가 떠올리고 연인들이 나무줄기 같은 곳에 이름과 함께 새기곤 하는 전통적인 기호와는 전혀 다르게 생겼다. 게다가 심장은 우리가 국기에 경례를 할 때 오른손을 가져다 대는 부위에 있지도 않다. 아마도 가장 신기한 점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선언하거나 연인에게서 버림받고서 가슴이 무너졌다고 토로할 때 우리가 심장을 감정이 자리한 곳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19세기 중반까지 의학자들은 우리의 감정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뇌에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두근대는 심장에 있는지 헷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뇌과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의 감정이 심장이 아닌 바로 이 머리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라는 표현을 쓰며 심장을 감정과 자연스럽게 결부시킵니다. 원래는 뇌 쪽을 가리키면서 이 안에 너 있다 라고 하는 게 정확히는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 성인 남성의 심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하트처럼 생기진 않았죠? 사람의 심장 크기는 여러분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어 보십시오. 딱 이 정도 사이즈가 일반적입니다. 이 책에서는 심장의 무게가 450g 정도로 기술되어 있는데요. 이는 서양인의 무게이고요. 실제 한국인 남자의 보통의 심장 크기는 약 320g, 여자는 약 280g 정도의 무게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도 가장 헌신적이며 이타적인 장기입니다. 단 몇 초라도 뇌에 피를 공급하지 않으면 몽둥이로 머리를 세게 맞았을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일하는지 아시려면 여러분 오른손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왼쪽 손목 바깥쪽에 가만히 대보십시오. 1초에 한 번 남짓 박동이 느껴지실 겁니다.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에 의한 박동이죠. 심장은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1분에 60회에서 100회 정도 뜁니다. 아이는 더 빨리 뛰죠. 그러면 평생 1분에 80회 심장이 뛴다고 가정해보면 우리가 80세까지 살았을 때 심장은 무려 35억 번 정도 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머니 뱃속에 있는 순간에도 심장이 뛰고 있었으니까 심장이 실제로 두근두근 박동하는 횟수는 35억 번보다 훨씬 많겠죠. 인간이 사는 동안 쉼없이 뛰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오른손 주먹만한 크지도 않은 작은 심장이 이렇게 일을 한다니 경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미 심장의 이런 경이로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라 제작 과정에서 시신의 장기들을 모두 제거했지만 심장만큼은 남겨두었답니다. 아마 신화 속 이야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고대 이집트 문헌 사자에서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사후세계에 가서 심장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장 왼쪽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심판의 자리로 인도하는 이가 바로 자칼머리를 가진 신 아누비스입니다. 조금 더 오른쪽에는 아누비스가 양팔 저울의 무언가의 무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양팔 저울 오른쪽 팔에는 정의와 지혜의 여신인 마트가 머리에 꽂은 깃털이, 왼쪽 팔에는 죽은 사람의 심장이 놓여 있습니다. 즉
심장의 무게로 심판을 받습니다. 만약 죽은 사람이 정의롭게 살지 않았다면 마트의 깃털보다 심장이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누비스 건너편에 있는 악어의 얼굴과 사자의 앞다리, 하마의 뒷다리를 가진 아뮤트라는 괴물이 죽은 사람의 심장을 먹어버리죠. 반대로 심장과 깃털이 수평을 이루면 매 얼굴을 한 태양의 신 호루스가 죽은 자를 인도해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 앞에 서게 되어 심판을 받습니다. 이처럼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심장의 무게는 한 사람의 삶을 대변하는데요. 저 역시 매년 150명에서 한 200명의 심장을 직접 만지고 꼼꼼히 검사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법의학자인 만큼 심장의 무게에 민감합니다. 물론 의학적으로도 심장의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오른손 주먹보다 클수록 무거울수록 고혈압이나 심장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몸에서 수십억 회 뛰어온 심장을 보고 있노라면 한 사람의 삶의 여정이 그려집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온 누군가의 고단했던 지난 삶과 단 한 번도 쉴 수 없었던 심장에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뭐라 생각하시나요? 심장 얘기를 하고 있어 예상은 하셨겠지만 맞습니다. 심장질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 원조 슈퍼맨인 영화배우 크리스토퍼 리브, 많은 유명인들이 허혈성 심장질환에 속하는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저자의 말에 의하면 모든 발전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1900년대보다 지금이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70%가 높다고 말합니다. 면역학자 마이클 킨치는 이렇게 썼다. 심장병은 해마다 암, 독감, 폐렴, 사고에 따른 사망자들을 더한 것만큼의 목숨을 앗아간다. 미국인 3명 중 1명은 심장병으로 사망하며 해마다 150만 명 이상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에 걸린다. 사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암입니다만, 암이라는 것이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유방암 등 여러 개의 암이 합쳐진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허혈성 심장질환 중 심근경색증 빈도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부검을 할 때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심장질환입니다. 심근경색증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은 중년 이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젊은 사람에게도 사망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부검한 사례에서도 공무원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갑자기 쓰러졌고 부검을 통해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확인된 적도 있습니다. 20대 아이를 두고 있는 저로서는 남일 같지 않아서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했던 경험이 생각나네요. 이렇듯 흔한 질환인 심근경색증에 대해 저자는 책에서 쉽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혼동하여 사용하지만 심근경색, heart attack과 심장정지, cardiac arrest는 사실 다른 것이다. 심근경색은 심장동맥이 막히는 바람에 산소를 지닌 혈액이 심장 근육으로 갈 수 없을 때 일어난다. 심장정지는 심장이 아예 펌프질을 멈출 때 일어난다. 저야 업이라 잘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먼저 심근경색증, 의학 용어로는 마이오카디얼 인팍션이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하트 어택이라고 부르는 이 질병은 산소를 지닌 혈액이 심장 근육으로 갈 수 없을 때 일어나는데요. 되게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영어의 발작이란 뜻의 어택, 이것이 붙습니다. 심장정지는 심장이 아예 펌프질을 멈출 때 일어납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정지로 이어질 때가 많지만 심장정지는 심근경색 없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심근경색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심장 바깥쪽에 위치한 심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 이걸 이제 심장동맥 또는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데요. 동맥 안쪽이 노랗게 꽉 막혀 있는 것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사진과 같이 심장동맥 또는 관상동맥이 노란색의 동맥경화가 이렇게 꽉 막히게 되면 피가 통하지 않아서 근육이 죽게 됩니다.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은, 이걸 이제 의학 용어로 괴사라고 하는데요. 이 괴사되어 보이는 심근경색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위입니다. 실제 빌 브라이슨의 이야기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심장 기능이 멈춘 경우의 4분의 1은 심근경색이 치명적으로 발생했을 때 자신의 심장에 문제가 생겼음을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심근경색증을 포함한 다양한 심장질환이 존재하는데 우리 인류는 어떻게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해왔는지 The Body, 이 책에서는 다양한 인물을 통해 상세하고도 재미있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도 알게 된 인상적인 인물 한 분을 소개하면 독일의 의학자 베르너 포르스만입니다. 그는 1929년 독일 베를린의 한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면허를 갓 취득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카테터라고 부르는 얇은 관이 심장에 직접 접근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아무도 시도해볼 생각도 안 했죠. 그러나 호기심이 넘쳤던 포르스만은 자신의 팔 동맥 안으로 얇은 관인 카테터를 넣고 쭉쭉 밀어서 심장까지 다다르게 합니다. 이물질이 침입했음에도 심장이 멈추지 않아서 그는 너무나 기뻐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상태, 관을 꽂은 그 상태 그대로 방사선과까지 걸어가서 X선 촬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실험은 현대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 중 하나인데요. 현재 심장 또는 순환기 내과 의사들이 이러한 카테터를 넣어서 촬영을 하고 심장동맥의 막힌 부분을 확인하고 풍선이나 스텐트라고 부르는 스프링처럼 생긴 물질을 동맥에 삽입하는데요. 이는 심근경색증의 치료를 하는 근본적인 시술의 기원이 된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으로 포르스만은 노벨상까지 타게 됩니다. 이 밖에 혈액을 몸 밖에 빼내서 인공적으로 산소를 공급한 뒤 다시 신체에 넣어주는 기계인 에크모,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할 때 심장의 리듬을 도와주는 기계 등 현재 우리가 심장질환의 발생 시 도움을 받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책을 통해 재미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이 항상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올바른 방향으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이 책에서 날카롭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사열법이란 치료 방법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피를 뽑아내서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을 차분하게 만든다는 치료법인데요. 어렸을 때 체하면 손을 따서 검붉은 피를 내게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의 치료법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도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어느 날 비를 맞고 감기에 걸려 목이 아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최고의 미국 의사들이 사열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워싱턴의 피를 빼냈다고 합니다. 그의 혈액 중 약 40%를 빼냈다고 하죠. 결국 조지 워싱턴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사열법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음악가 모차르트도 지금 제 관점에서 보면 류마티스 심장염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감염 상태에서 몸이 약해졌을 때 사열법으로 피를 계속 뽑는 바람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들을 보면 유럽과 미국에서 의사들에 의해 시행된 사열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조선시대 북벌을 계획했던 효정 역시 머리와 얼굴에 종기로 인한 염증이 가득한 상태에서 나쁜 피를 뽑는다는 명분으로 시술을 하던 중 피가 그치지 않아서 사망했다는 기록을 보면 피를 뽑아 치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의학에서 19세기까지 이러한 사열법이 지속된 것은 당시 대다수의 의사들이 질병이 몸의 전반적인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전체 약 4만 킬로미터나 되는 혈관에 구석구석 포진되어 있는 혈액을 빼냄으로써 몸의 균형을 회복시킬 거라는 생각인 거죠.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깨어있든 잠들어있든 조용히 리드미컬하게 대개 의식하지 않은 채 매일 우리는 약 2만 번 호흡을 하면서 약 1만 2,500리터의 공기를 꾸준히 처리한다. 물론 몸집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년이면 약 730만 번 평생을 걸쳐 5억 5천만 번 호흡을 한다. 바로 허파, 즉 폐입니다. 이 책에서는 허파를 비롯한 호흡과 관련된 여러 재미있는 이야기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영국의 학술지인 네이처에 소개된 재채기와 관련된 실험인데요.
재채기를 할 때 물방울이 8m까지 날아가고 공중에 떠다니다가 바닥에 가라앉기까지 약 10분까지도 걸린다는 것을 초고속 카메라로 증명했습니다. 사실 저희 법의학자와 같이 허파를 자세히 살피는 사람들에게는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허파의 무게가 약 1.1kg이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실제 해부를 해보면 사망자의 허파는 죽음의 원인에 따라 천차만별의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져 사망한 익사자나 심장이 안 좋아서 전신 부종이 생긴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허파에 물이 가득 차서 양쪽 허파의 무게가 2kg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또한 허파를 잘 살피다 보면 이분이 어떤 환경에서 사셨는지 알 수 있는데요. 바깥의 공기가 하루 약 2만 번이나 왔다 갔다 폐안으로 하니까 허파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습관으로 살았는지 아주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의 허파는 핑크핑크한 색으로 보이는데요. 공기가 좋지 않은 지역에서 오래 산 성인의 허파나 연기를 많이 들이마시는 분들의 허파에서는 검은색의 반점들이 여러 개가 관찰됩니다.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은 허파 부위에 공기방울 같이 생긴 파기종이 많이 보이고요. 또 어렸을 때 허파 질환을 앓았는데 제때 치료받지 못한 분들은 기관지가 넓어지면서 주변에 염증이 동반되는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것도 관찰됩니다. 허파의 질병들 중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너무나 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원인을 인정하기까지 유달리 오래 걸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로 흡연과 폐암이다. 이 책에서 저는 담배와 폐암과의 관계가 밝혀지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1940년대 말까지만 해도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많은 저명한 의학자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흉부외과 의사이자 교수인 에바츠 앰브로즈 그레이엄도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학생에게 연구를 시켰지요. 부정하려는 목적으로요. 심지어 그는 당시 흡연자가 늘어나는 기간에 나일론 스타킹 판매도 늘고 인기가 끌었으니까 스타킹이 폐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연구가 진행되면서 담배와 폐암 사이에 결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나타나자 이를 인정하고 골초였던 그레이엄은 담배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너무 늦게 끊어서 논문을 발표한 지 7년 뒤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점차 미국의 성인 흡연자 비율은 1940년대 약 80%에서 현재 약 14%까지 떨어졌지만 빈곤층의 약 3분의 1에서는 여전히 흡연이 지속된다는 점을 빌 브라이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21.5%로 10년 전에 비해 줄었지만 우리나라의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1위가 여전히 폐암입니다. 제가 부검할 때 보면 폐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그만큼 사망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서 종종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이에 대해 더 신경 써야 될 점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신체 기관이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뇌입니다. 우리의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머리뼈 안에 있는 것 같아도 30초 사이에 허블 우주 망원경이 30년 동안 처리해온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훑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뇌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다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 볼품이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뇌는 너무나 경이로운 대상치고는 너무나 볼품이 없다. 우선 뇌는 75에서 80%가 물이며 나머지는 주로 지방과 단백질이다. 만약 당신이 머리뼈에서 뇌를 꺼내든다면 분명 당신은 뇌가 무척 부드럽다는 것을 깨닫고 놀랄 것이다. 뇌의 부드러움은 두부, 부드러운 버터, 살짝 지나치게 익힌 블랑망제 등 다양한 것에 비유되어 왔다. 저는 매주 여러 개의 뇌를 직접 관찰하고 해부하는데요. 약 1.2에서 1.7kg의 뇌는 본래 물컹한 두부 같은데 해부 전에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뇌의 주성분인 지방과 단백질이 조금 굳으면서 딱딱해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물컹한 느낌이 남아있어서 젤리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런 뇌를 두 손에 올려놓고 있자면
과연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의 20%를 소비하며 사랑하는 감정이 솟아나게 하고 우주를 넘어 상상케 하는 그 놀라운 지력의 보고가 과연 이게 맞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1 곱하기 1 곱하기 1 밀리미터, 즉 모래알 크기의 뇌에는 2000 테라바이트의 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영화를 모두 저장할 수 있을 정도라니까 이렇게 물컹하고 볼품없는 뇌이지만 얼마나 경이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뇌는 가장 취약한 기관 중에 하나이다. 역설적이게도 보호하는 머리뼈 안에 아늑하게 들어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뇌는 감염으로 붓거나 출혈이 일어나서 액체가 더 늘어날 때면 손상을 입기 쉽다. 늘어난 물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뇌에 압박이 가해져서 치명적인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 뇌의 바깥막인 뇌막에는 뇌척수액이 얇게 층을 이루고 있어서 조금의 완충 효과를 발휘하지만 말 그대로 조금이다. 우리의 뇌는 여기 단단한, 만져보시죠? 단단한 머리뼈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물컹한 뇌와 단단한 뼈 사이에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있어서 우리가 머리를 흔들거나 헤드뱅잉을 해도 뇌가 물에 둥둥 떠서 손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뇌는 1만에서 1만 2천 년 전 우리 조상에 비해 작아졌다고 합니다. 테니스공 하나 정도가 지난 10,000년간 없어졌다고 이 책에선 얘기하고 있는데요. 뇌가 작아져서 우리의 머리가 더 나빠진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증거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지난 세월 인류의 머리뼈도 얇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머리 한번 눌러보시죠. 여전히 딱딱하죠? 우리의 머리뼈는 매우 단단해서 물컹한 뇌가 다치지 않게 지금도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머리에 직접 충격이 가해져서 뇌 손상이 발생하면 출혈이나 염증이 뇌에 생기는데요. 이렇게 되면 출혈이 뇌를 누르거나 염증 때문에 뇌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머리뼈가 꽉 막고 있기 때문에 뇌가 갈 곳이 없게 되고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뇌의 단면인데요.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위쪽에 하얗게 보이는 게 뇌출혈인데요. 뇌가 데칼코마니처럼 양쪽이 같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밀린 것처럼 보이시죠? 이렇듯 머리뼈는 우리 뇌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뇌 안쪽에서 일이 발생하면 오히려 머리뼈 때문에 뇌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라는 말이 있죠. 원래 이 말은 운수가 사나운 사람은 온갖 일에 막아 낀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뇌도 실제로 뒤로 넘어져서 뒤통수가 다치면 뇌가 출렁거리면서 뇌 앞쪽인 이마엽과 양쪽의 관자엽이 머리뼈에 부딪혀 뇌 앞쪽에 멍이 들기도 합니다. 이를 맞춤격 손상, 컹트레쿠라고 하는데요. 실제 제가 부검을 통해 많이 밝혀내는 사망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술을 많이 드셔서 만취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뒤나 옆으로 꽈당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바닥에 부딪히면 이마엽 등에 멍이 들면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손상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스포츠에서 매우 흔하게 발견됩니다. 맞춤격 손상이 심하거나 반복되어 생긴 병을 만성외상 뇌병증, Chronic Traumatic Encephalopathy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미식 축구 선수들이 반복적으로 태클에 의해 넘어지면 뇌가 충격을 받아서 맞춤격 손상이 반복되고 그래서 퇴행성 뇌장애가 생기는데 은퇴 선수들의 20에서 45%가 이러한 질병을 앓는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각 뇌의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일부라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우리 뇌의 10%만 사용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루시라는 영화에서도 뇌를 전부 활용하게 되면 마치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실제 우리는 뇌를 아주 분별 있게 사용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런 저런 식으로 뇌의 모든 영역을 골고루 쓴다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10대 청소년의 뇌 회로가 약 80%만 완성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신경학 교수인 프랜시스 젠슨이 하버드 매거진이라는 학술지에
10대의 뇌는 그저 덜 성숙한 어른의 뇌가 아니다 라고 기재했는데요. 10대 때는 쾌락과 관련이 있는 암내 영역인 측좌핵이라는 것이 최대 크기로 자랍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몸에 쾌감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인생 그 어느 시기보다도 더 많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대에 더 격렬하게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시청하고 계신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은 왜 우리 아이가 도대체 사춘기 때 그렇게 감정의 너울이 심하고 격정적인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학의 발달로 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치료법도 나타났습니다. 신경학 교수 에가스 모니스는 조현병 환자들의 이마엽을 잘라내면 불안정한 마음이 가라앉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 삼아 이마엽을 자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마엽 절개술이 탄생했다. 모니스는 과학적이지 않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거의 완벽한 사례를 제공했다. 그는 환자가 어떤 손상을 입을지 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수술을 했다. 포르투갈의 리스본 대학교의 신경학 교수 에가스 모니스는 그 당시 동물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조차 전혀 하지 않은 채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들의 이마엽, 즉 전두엽을 절개하는 시술을 했습니다. 이마엽 절개술을 받은 환자들의 일부는 덜 폭력적이고 온순해졌으나 성격이 돌이킬 수 없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수술법의 단점도 많고 어떤 환자에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었지만 아이러니컬하게 전 세계적으로 환영을 받아서 1949년에는 노벨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노벨상을 받은 치료법이라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고 미국에서 월터 잭슨 프리먼이라는 의사가 그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어 무차별적으로 이마엽을 절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순회하면서 12일 동안 225명의 이마엽을 잘라낸 적도 있었는데요. 심지어 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에게 이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공포증 환자, 주정뱅이,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일타행동을 보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수술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수술에 잘 알려진 실패 사례는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인 로즈메리 케네디와 관련된 일화인데요. 책에 따르면 활기차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지만 때로 고집이 좀 심하게 부리고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는 가족들과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이마엽 절개술을 의뢰했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64년간 말도 하지 못하고 실금을 하는 등 파괴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시행된 이 시술은 지금 우리들이 보면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참고로 이 수술을 본 뉴욕 대학교의 신경학자가 기절을 할 정도로 충격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차마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수술은 효과도 없고 장애, 그리고 심지어 사망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비판받고 당연히 의학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새로운 치료법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나서야 인정되는 지금의 신의학 기술 인증은 과거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많은 희생에 대한 반성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능하면 떠오르는 게 뇌죠.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약간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면 너는 도대체 뇌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와 지능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뇌가 없다면 지능이 없는 것일까요? 생존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뇌가 없다면 생존을 못 하잖아요. 대부분의 동물은 뇌가 없어지면 살기 어렵지만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명체들은 과연 지능이 없는 것일까요? 와, 어렵다. 야, 어렵다. 예.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파리 지옥불이에요. 영어로는 비너스 플라이 트랩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주로 파리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이 트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식물체가 도대체 어떻게 곤충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그걸 잡아서 잡아먹을까요? 뇌가 없는데 뇌가 없다는 거는 신경세포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감각 아닐까요? 뭐가 감각이- 들어오면 그렇죠. 이렇게
감각이 있는 거죠. 이 이파리 사이를 들여다보면 거기 털들이 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털들이 건드릴 때 우리도 누가 자기 털을 건드리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파리 지옥불도 자기 이파리 안에 어떤 물체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닫아요. 근데 거기까지만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종의 덫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덫도 생명체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기기지만 가서 슬쩍 건드리면 팍 닫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파리 지옥불도 일종의 그런 덫 같은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연구자들이 이 파리 지옥불의 행동을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파리 지옥불이 생각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어떡해요? 젓가락 같은 걸로 맞아요, 털을 맞아요. 싹 건드리면 네, 네. 그럼 다쳐야 되잖아요. 안 다쳐요. 안 다쳐요. 손가락으로 건드려도 안 다쳐요. 이걸 다치게 하려면 결국 다치게 결국 해보셨어요? 곤충을 줘야 돼요. 예, 곤충은 자기네들 스스로 알아서 언젠가 보면 이렇게 물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한 번에 또 뭐 이렇게 물어서 뭐 한 번에 영양분을 이렇게 쫙 빨아들이냐 그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 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지금 중요한 얘기를 사실 다 해주셨는데, 아, 그래요? 예, 이 파리 지옥불 입장에서 보면 입을 한번 닫는 게 엄청난 투자예요. 왜냐하면 그걸 동물처럼 덫처럼 탁탁탁 순간적으로 닫히는 것도 아니고 닫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일단 닫고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곤충이 들어와서 식사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면 많은 양의 소화액을 분해를 해야 되고 그러는 동안에 더 이상 장사가 안 되겠죠. 다른 곤충을 잡을 수 없는 기회비용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입을 닫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리 지옥불은 어떤 전략을 쓰냐면 한 20초 정도 안에 여러 번 그 털을 자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털이 여러 번 자극된다는 것은 여러분 젓가락을 가서 한 번 툭 건드렸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어갖고 모래알이 잠깐 지나갔다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그 입 안에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들어와서 걸어 다녔다는 의미한다고 나름대로 파리 지옥불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파리 지옥불이 숫자를 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몸 안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한 20초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2번, 3번 이상 자극이 되면 그때 가서 뭔가 먹을 게 들어온 모양이군 하고 입을 닫는 거거든요. 최소한 기억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숫자에 도달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박이다. 근데 이 두 가지 능력,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과 일어난 일이 자기가 예상했던 일과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판단력은 지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빌딩 블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뇌가 없고 신경세포도 없는 식물체들도 지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돼요. 소름 돋아. 와, 일종의 식물이지만 굉장히 경이로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정말 굉장히 지능이 높다고 알려진 동물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 문어예요. 문어. 문어는 얼마만큼 똘똘한지 최근에는 문어의 지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사람의 얼굴을 알아본다는 걸 알아냈어요. 자기한테 와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놀아주는 사람이 오면 그냥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물총을 쏴요. 그게는 문어가 가지고 있는 시각계를 통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기억을 한다는 거죠. 문어나 오징어의 특징은 뭐냐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위장술이 뛰어나요. 그래서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피부의 색깔과 모양을 굉장히 다재다능하게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은폐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지만 그 외에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하고 기분이 나쁠 때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색깔이 달라져서 그걸로 감정 표현을 하곤 한답니다. 어떤 동물의 지능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지능의 그 성격과 그 다음에 정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큰 만족을 얻는 이유도 뭔가 우리와 이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동물도 많이 있죠. 정말 꼴 보기 싫은 그런 동물들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퀴벌레가 아닌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아이예요. 너무 싫어요. 대부분 바퀴벌레를 싫어하시고 그다음에 집안에 있는 게 싫으니까 그게 바퀴벌레한테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그게 나름대로 바퀴벌레의 생존 전략인 거예요. 번식도 잘해,
잘 숨어 다녀. 잡아먹을 것 같아 보이는 놈들한테는 아주 혐오감을 줘. 그럼 굉장히 살아가는데 자신들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신경과학자로서 바퀴벌레 행동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이 여러분 바퀴벌레를 잡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네. 쉬웠나요? 아,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잡으려고 그러는지 알고 도망가는지 아세요? 그걸 알아요? 그럼요. 뇌과학자들은 이런 걸 연구해요. 아, 그러네. 내리치려고 하면 반대로 가요. 그렇죠. 아, 그러네. 신문지를 똘똘 말아가지고 내리치려고 그러면 아무리 빨리 내리치려고 그래도 도망가거든요. 맞아요. 반대로 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바퀴벌레가 어떻게 그렇게 도망을 잘 가는지 연구를 했어요. 어.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바퀴벌레 그 몸 끝부분에 꼬리가 2개 나와 있는데 그 쌍꼬리라고 부르거든요. 쌍꼬리? 예, 이 쌍꼬리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를 그 디텍트하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알아내는 그런 감각세포들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이 신문지를 가지고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내려치면 네. 당연히 공기들이 움직이겠죠. 네. 그 공기들이 움직이는 걸 감지하고 그다음에 감지한 후 1000분의 14초가 지나면 그러니까 100분의 1초가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면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대박이다. 너무 짜증난다. 본능의 대부분은 반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반사라는 건 뭐냐면 이미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어떤 행동을 할지가 다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퀴벌레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열등감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퀴벌레도 느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 사람도 반사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구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토를 참을 수 있나요? 참을 수 없죠. 그다음에 어디 간지러운데 모기한테 물리면 그걸 긁으면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지만 네. 참을 수 있으세요? 못 참죠. 예. 빨래고. 예.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눈에다 뭐 이렇게 물약 같은 거 넣으려고 그러면 눈 뜨고 있어야 되는 거 알지만 계속 뜨고 있는 게 쉽나요? 아,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반사들은 미리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무조건 선택해서 실행해야 되는 반응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그런 자극이 디텍트되는 즉시 바로 행동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사가 이용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었던 행동들은 비교적 단순한 행동들인데 인간의 행동 중에 뇌과학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약 안구 운동이라고 하는 사카드라고 하는 일종의 눈동자의 움직임인데요. 여러분들 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근육이 있잖아요. 수백 개의 근육이 있는데 사실은 안구 근육이 심장세포보다 더 바빠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약 안구 운동, 사카드라는 그 안구 운동은 보통 평균 1초에 3번에서 4번 정도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잘 때도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눈동자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 진짜 근데 아이들이 눈을 뜨고 자거든요. 예. 근데 아이들 눈을 보면 아이들이 눈동자들이 막 움직여요 정말 잘 맞아요. 때. 예. 진짜요. 그게 정상이에요. 김한성님 그렇게 보실 거 없어요. 김한성님이 주무실 때도 눈동자를 떨립니다. 우리 애는 미친 듯이 잘 잡니다. 아니에요. 그게 그 눈동자가 수면하는 동안 눈동자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rapid eye movement sleep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면서 자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 눈을 보면 막 눈동자가 파르르 계속 떨려요.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얀 점이 하나 있죠? 막 움직여 다니는데 네네. 이게 1960년대 말에 제가 소속해 있는 잔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비드 라빈슨이라는 분이 살아있는 원숭이 눈동자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법을 발명을 하셔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움직이는 원숭이 눈동자의 움직임을 측정을 하신 겁니다.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소리는 그 원숭이가 눈동자를 움직이는 동안에 그 신경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였어요. 아, 진짜. 예. 신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동물의 행동과 그다음에 그 행동을 제어하는 신경세포에 그래서 발생하는 신호, 관계를 연구를 하면 그러면 하나씩 뇌의 신비로운 어떤 그런 세계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눈동자가 그냥 막 무작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필요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걸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선생님 다시 한번 나오세요. 아, 네네. 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이 그림은 일리아 레핀이라는 그 러시아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Unexpected Visitor 또는 불청객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굉장히 그림 속에 많은 감정이 표현돼 있죠.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자신이 지금 눈동자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끼세요? 대부분 못 느끼실 거예요. 자기는 그림을 보느라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딱 맞아요. 듣고 네, 나서 그냥 그림을 뭔가, 예. 그림을 보고 있다고 내가 눈동자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잘 느끼시지 못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복잡한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눈동자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이 안에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지 한번 세보시겠어요? 7명이 있네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이가 몇 살쯤 되는지 추측을 해보시겠어요? 나이가 아주 어린 소년, 소녀부터 나이가 조금 많은 중년의 남성, 여성. 예. 그리고 지금 들어온 사람이 이 집의 식구일까요? 아닐까요? 식구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좀 불청객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제 네. 자리로 돌아가시죠. 이런 어떤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할 때 눈동자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저렇게 많이 봤어? 저렇게 빨리. 우와. 신기하다. 대부분 표정을 많이 봤네. 그죠? 얼굴 사람들의 쪽. 예. 표정. 이 그림을 사실은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안구를 측정한 것은 알프레드 야브스라고 러시아의 신경과학자가 1960년대에 실제로 측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 안구 운동의 패턴이 나와 있는데 이 집이 부잣집 같냐 아니면 못 사는 집 같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고 어떨 때는 이 안에 등장한 사람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었을 때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 눈동자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는 이와 같은 눈동자의 움직임이 반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반사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적으로 자극에 의해서 그 행동이 결정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교약 안구 운동, 사카드라는 그 안구 운동은 자기가 지금 얻고자 하는 정보를 좀 더 잘 얻기 위해서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그런 운동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도약 안구 운동, 사카드를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은 그 우리 손의 안쪽에 그 양쪽에 엄지손가락 손톱만한 그런 어떤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superior colliculus 상구, 또 with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 상구라는 구역에서 제어를 하는데 만약에 그 상구가 손상되면 이와 같은 안구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2020년에는 오픈 AI라서 전문 용어지만 GPT-3라는 그러니까 GPT-3호가 나왔는데요.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이런 인공지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몇 달에 한 번씩 성능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GPT-3하고 대화를 하면 너 오늘 기분이 어떠니? 그럼 보통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대답을 해요. 제가 학교에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수필을 써오라는 숙제를 받은 네가 대신 써줄래? 그러면 순식간에 수필을 써줍니다. GPT-3 같은 어떤 그런 AI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처럼 말을 하는지 그걸 잘 알고 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과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GPT-3 같은 AI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 문서들을 다 분석을 했어요. 야, 대단.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일종의 빅데이터죠.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번에 지금 말한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를 계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기계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를 예측을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니까 단어가 여러 개가 출력이 되고 그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제가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말을 할까요를 단어 하나하나씩을 지금 제가 그런 말을 할 때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시는 게 있죠. 예. 제가 저 사람이 지금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기대를 해요. 제가 하는 말이 100% 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말만 계속 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실 것 같으세요? 졸려요. 이미 1시간 전에 수면에 들어가셨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GPT-3가 하는 일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GPT들은 계속해서 그 자신이 예상하는 말들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은 자기가 예상한 말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때 자기가 필요한 정보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람이 하는 말과 기계가 하는 말이 구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테크놀로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으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일이 제일 귀찮고 하기 싫으세요? 저는 자려고 딱 누웠는데요. 예. 저기 가스불 잠그고 오라 그럴 때. 그렇죠. 현관문 잠그고 오라. 쉬려고 그러는데 일어나야 정말 할 귀찮습니다. 때. 여러분들 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시죠?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비해서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와 같은 일을 손가락 하나 깨딱하지 않고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한 거로 로봇가 다 대신 해주면 굉장히 편하겠죠. 일종의 그런 일이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은 지금 원숭이가 컴퓨터를 뭘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예. 이 원숭이를 잘 보시면 머리 한 부분에 털이 약간 벗겨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수술 자국이에요. 그래서 그 원숭이 안에 그런 신경세포들이 서로 주고받는 신호들을 측정을 해서 그걸 와이파이로 컴퓨터한테 보내요. 그러면 그 컴퓨터가 AI를 이용해서 지금 원숭이가 그 막대기를 위로 올리고 싶어 하는지 아래로 옮기고 싶어 하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막대기를 움직여서 원숭이가 손가락 깨딱하지 않고 핑퐁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숭이가 그럼 왜 굳이 그런 걸 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핑퐁 게임을 해서 원숭이가 이길 때마다 원숭이가 지금 주스를 받아먹고 있어요. 선생님, 사람의 뇌도 컴퓨터 칩을 이식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있죠. 예를 들면 뇌졸중에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와 같은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그런 환자들한테는 뇌에 칩을 심어서 뭐 타이핑을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AI가 파악을 해서 말을 컴퓨터가 대신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미국에서는 UCSF에 있는 에드 창이라는 분이 그런 일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지금 끌어올려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인간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네요. 예.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이제 자기 공명 영상 방법이죠. MRI 기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뇌의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MRI를 통해서 보면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꺼내가지고 이제 보지 않아도 언제든지 원하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여러 사람의 뇌 구조를 보면 일단 처음 알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다들 뇌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의 뇌도 달라요. 사람이 성장하는 동안에 심지어는 임신 중에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의 뇌도 MRI 기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를요? 예, 어머 세상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뇌가 언제 완성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멀었어요. 한 20대 이후에 그러니까 뇌는 그 변화를 평생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먼저 성장하는 부위가 있고 20대, 30대가 돼서도 아직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부위도 있고 그다음에 노화가 시작되면 뇌가 줄어들기도 하는데 그 줄어드는 것도 빨리 줄어들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천천히 줄어들거나 아니면 별로 줄어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MRI가 나왔을 때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생겼나 그 모양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안구를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축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하고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자 하는 행동의 종류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뇌의 활동을 보기 위해서는 뇌의 기능을 순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또는 펑셔널 MRI 또는 줄여 갖고 fMRI라고 하는데요. 이 기법이 나왔을 때 과학자들은 정말 흥분했어요. 1990년 경에 이 기법이 그 세이지 오가와라는 분이 만드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쥐 뇌를 촬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fMRI를 이용해가지고 처음 촬영하신 건데 왼쪽에 있는 거는 쥐한테 산소만 흡입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통 공기를 흡입을 한 거예요. 이 오른쪽과 왼쪽의 그림이 다르다는 걸 다들 보시겠죠? 네네.
큰 핏줄이 있는 가운데는 색깔이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피 안에, 혈액 안에 산소가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냐를 측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왜 뇌 기능을 잴 수가 있냐면 몸 안에 있는 어떤 세포와 마찬가지로 뇌세포들도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게 돼요. 그래서 산소 공급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뇌 안에서 산소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뇌의 활동을 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1990년도부터 그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그대로 갖다 놓고 뇌의 활동을 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인간의 뇌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어요. 그 여러분 어렸을 때 홀짝 해보셨나요? 예. 홀짝을 할 때 항상 상대방이 홀인지 짝인지 맞추실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예. 반은 틀리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홀짝 게임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오류가 생길 때와 오류가 생기지 않을 때 그 뇌의 활동의 차이를 보면 이렇게 뇌의 전 영역에 걸쳐서 그와 같은 기능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홀짝 같은데도 온 뇌가 다 움직이는 거네요. 예, 막 불이 이글이글 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와 같은 그 fMRI 연구를 하면 다양한 측면의 지능과 관련된 그런 기능을 연구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AI를 연구하는 분들이 다들 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사람처럼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다 잘하는 어떤 그런 AI를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런 분야에서도 사실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언젠가는 AI가 인간을 따라잡고 인간을 앞질러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분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은 얼마만큼 복잡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식을 완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AI가 50년 후, 100년 후에 인간을 따라잡을 거라는 정확한 계산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의 성능은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고정돼 있다고 봐야 되죠. 반면에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은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2년마다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2배씩 늘어나는 그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인간의 뇌에 있는 시냅스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트랜지스터 수가 뭐 10,000배, 10만 배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 컴퓨터의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쉽게 좁혀져요. 수십 년이 지나면. 2040년 중반 정도가 되면 인간의 뇌에 들어있는 시냅스의 숫자와 비슷한 그거보다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가진 컴퓨터를 여러분이 다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게 돼요. 그런 날이 오면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나보다 더 똑똑한 날이 오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종이에요. 인간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기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AI한테 시킬까요? 아니요. 왜 시키겠어요? 그건 내가 하지 당연히. 인간이 하기 하는 일을 대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대리인은 AI가 인간을 따로잡고 그다음에 인간을 능가하는 일은 사람들이 엄청난 실수를 범하지 않는 한은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저는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것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종류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마주치게 되실지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도 이미 찾아 놓았겠죠. 반드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그런 진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도 이미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미래 사회가 점점 혼란스러워 보이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겁내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여러분의 뇌예요. 그러니까 그런 뇌를 잘 사용하셔서 앞으로 마주치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도 잘 해결하시면서 살아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